우리는 함께 두만강을 넘고 있었습니다. 손만 놓지 않으면 살아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1998년 겨울 혜진은 4살배기 딸 유나의 손을 꽉 잡고 얼어붙은 두만강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배급은 끊긴 지 오래 거리에는 굶주림에 쓰러진 사람들이 질비했습니다. 혜진은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아 딸만이라도 살리기 위해 이 위험한 국경을 건너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혜진은 딸의 작은 손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손전등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거기서 북한 군인의 고함이 강 건너편에서 들려왔습니다. 함께 강을 건너던 사람들이 일제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꽈당! 사람들의 비명과 함께 얼음 표면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유나를 품에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누군가 혜진을 세게 밀쳤고 그 순간 유나의 작은 손이 혜진의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졌습니다. 유나야. 혜진은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어둠과 혼란 속에서 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나야. 유나야. 혜진의 절규가 얼어붙은 강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 혜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빨리 가요. 죽고 싶어요. 혜진은 발버둥을 쳤지만 여러 사람의 손에 이끌려 중국 쪽 강둑으로 끌려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강 한가운데 깨진 얼음 사이로 검은 물이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혜진은 남한에 정착했고 겉으로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그날의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물소리, 얼음 깨지는 소리, 그리고 유나의 엄마라는 외침. 혜진은 딸이 죽었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제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진 씨, 중국에서 선생님 딸을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혜진의 세상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애써 묻어두었던 희망이, 고통이,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내일 혜진은 중국으로 떠납니다. 20년 전 잃어버린 딸을 만나러. 하지만 그 아이가 과연 자신을 기억할까요? 그리고 혜진 자신은 다시 그 아이의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998년 2월 북한 온성군. 혜진의 집 부엌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찬장을 열어봐도 텅 비어 있었고 쌀독은 진작에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남편은 2년 전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났고 시어머니는 지난달 영양실조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혜진과 4살배기 딸 유나뿐이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유나가 앙상한 몸으로 혜진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혜진은 딸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한때 통통했던 뺨은 이제 뼈만 남아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유나의 팔다리는 나뭇가지처럼 가늘었고 배만 영양실조로 불룩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뭐라도 구해올게. 혜진은 그렇게 말했지만 구할 곳이 어디 있었습니까? 장마당도 텅 비었고 배급소는 진작에 문을 닫았습니다. 거리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풀뿌리라도 찾아 헤매고 있었고 길가에는 아사한 시신들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혜진은 그날도 장마당을 헤맸습니다. 혹시라도 버려진 무 한 조각, 감자 껍질이라도 주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하지만 장마당 바닥은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해가 질 무렵 혜진은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유나는 이불 속에서 축 늘어진 채 누워 있었습니다. 유나야, 미안해. 엄마가 오늘도 못 구해왔어. 혜진이 말했습니다. 유나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말할 힘조차 없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유나의 몸이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마치 깃털처럼. 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러다 우리 둘 다 죽겠구나. 그날 저녁 이웃집 순이가 몰래 혜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순이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혜진아, 나 내일 강 건너. 순이의 말에 혜진은 깜짝 놀라 순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미쳤어?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어떡해. 여기 있으면 우리 다 굶어 죽어. 중국에 가면 밥은 먹고 살 수 있대. 순이가 속삭였습니다. 브로커가 내일 밤에 사람들 데리고 두만강 건너는데 자리가 몇 개 남았대. 너도 유나 데리고 같이 가자.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잡히면 정치범수용소야. 유나까지 끌려가. 하지만 순이는 혜진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유나 좀 봐. 저 아이가 며칠이나 더 버틸 것 같아? 잡히면 죽는다고. 여기 있어도 죽어. 그럼 차라리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아? 순이가 돌아간 후 혜진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빛 아래 얼어붙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혜진은 잠든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앙상한 팔다리, 움푹 들어간 눈. 이 아이만이라도 살려야 한다. 혜진은 결심했습니다. 설령 자신이 죽더라도 유나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사흘 후 밤 11시 혜진은 유나를 업고 순이 일행과 함께 두만강으로 향했습니다. 일행은 모두 15명이었습니다. 남자 5명, 여자 8명, 그리고 유나를 포함한 아이 둘. 브로커는 40대 남자로 이미 이 길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했다고 했습니다. 절대 소리 내면 안 됩니다. 불빛도 안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돌아보는 순간 끝입니다. 산길을 2시간 정도 걸어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혜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눈앞에 두만강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얼어붙은 강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이 중국이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쌍안경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지금 순찰대가 지나갔습니다. 다음 순찰까지 15분. 그 안에 건너야 합니다. 지금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쉬지 말고 걸으세요. 브로커의 신호와 함께 사람들이 하나둘 얼음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혜진은 유나를 업은 채로 얼음 위에 올라섰습니다. 발밑에서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가 혜진의 등에 바짝 붙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조금만 참자. 혜진은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일행은 한 줄로 늘어서서 천천히 강을 건넜습니다. 50m, 100m. 중국 쪽 강둑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혜진은 유나를 업은 채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발밑에 얼음이 계속 삐걱거렸지만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살 수 있어.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갑자기 북한 쪽 강둑에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강 위를 훑었습니다. 군인들이었습니다. 탈북자다. 쏴. 타타타탕.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뛰세요. 지금 당장 뛰세요. 브로커가 외쳤습니다. 일행이 일제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혜진도 유나를 업은 채로 있는 힘껏 뛰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를 업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만큼 빨리 뛸 수가 없었습니다. 총알이 얼음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그 순간 꽈당 하는 엄청난 소리와 함께 앞쪽 얼음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무게와 뛰는 진동 때문이었습니다. 앞에서 달리던 남자가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으악!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갈라진 얼음을 피해 이리저리 뛰었습니다. 혜진은 멈춰 서서 유나를 등에서 내렸습니다. 업고 있으면 너무 느렸습니다. 유나야, 엄마 손 잡아. 절대 놓지 마. 혜진은 유나의 손을 꽉 잡고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은 계속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총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혼란 속에서 뒤에 있던 누군가가 혜진을 세게 밀쳤습니다. 다른 사람도 살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혜진은 비틀거렸고 그 순간 유나의 작은 손이 혜진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유나야. 혜진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어둠과 혼란 속에서 유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얼음이 계속 갈라지고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유나야. 어디 있어? 혜진은 미친 듯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4살짜리 아이를 찾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순이가 혜진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혜진아, 빨리 가. 여기 있으면 죽어. 안 돼. 유나가 있어. 내 딸이 있다고. 혜진은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다른 남자들도 달려와 혜진을 붙잡고 끌고 갔습니다. 지금 가야 합니다. 군인들이 오고 있어요. 브로커가 외쳤습니다. 혜진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유나야, 유나야, 엄마 여기 있어.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강 한가운데 깨진 얼음 사이로 검은 물이 출렁이고 있었고 아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국 쪽 강둑에 도착했을 때 혜진은 무릎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유나야, 유나야. 혜진은 울부짖었습니다. 다시 강으로 뛰어들려고 했지만 남자들이 혜진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당신도 죽어요. 아이는 이미. 남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브로커는 냉정했습니다. 지금 슬퍼할 시간 없습니다. 중국 공안이 올 수 있어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혜진은 끌려가듯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일행 중 3명이 강에서 죽었습니다. 1명은 총에 맞았고 2명은 얼음이 깨져 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유나. 트럭이 출발하면서 혜진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두만강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강 어딘가에 유나가 있었습니다. 혜진의 4살배기 딸이. 혜진은 트럭 짐칸 바닥에 쓰러져 밤새 울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딸을 잃었습니다. 2018년 서울. 혜진은 구로구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방 한 칸, 부엌 겸 화장실이 딸린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낮에는 신림동 한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월급을 합쳐도 겨우 생활비를 낼 정도였지만 혜진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죄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더 나은 삶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탈북민의 삶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밥 먹고 자고. 하지만 혜진의 내면은 20년 전 그날 밤에 멈춰 있었습니다. 시계는 계속 돌아가지만 혜진의 마음속 시간은 1998년 2월의 그 밤에서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혜진은 같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얼어붙은 두만강, 갈라지는 얼음, 그리고 자신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유나의 작은 손.
꿈속에서 혜진은 필사적으로 유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유나는 점점 멀어지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혜진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유나야, 유나야. 혜진은 온몸이 땀으로 젖은 채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혜진은 다시 잠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잠들면 또다시 그 악몽을 꿀 테니까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수돗물이 컵에 담기는 소리를 들으니 또다시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깨진 얼음 사이로 출렁이던 검은 강물. 혜진은 컵을 내려놓고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환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소리, 얼음 깨지는 소리, 그리고 엄마라고 부르는 유나의 목소리. 유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죄책감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손을 더 세게 잡았어야 했는데, 내가 유나를 업고 끝까지 갔어야 했는데, 아니, 애초에 강을 건너지 말았어야 했는데, 북한에서 함께 죽었어야 했는데. 혜진은 탈북자 상담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았습니다. 혜진 씨,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혜진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엄마인데요. 제가 딸을 지켰어야죠. 다른 사람들은 아이를 데리고 무사히 건넜잖아요. 왜 저만 딸을 잃어버렸을까요? 그건 제가 무능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약했기 때문이에요. 상담사는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진 씨,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 끔찍한 상황에서 살아남은 것도 용기예요. 하지만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아남은 게 용기가 아니에요. 그냥 비겁한 거죠. 딸을 두고 혼자 살아남은 거니까. 낮에 식당에서 일할 때도 혜진의 머릿속은 늘 유나로 가득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재료를 썰면서도 바닥을 닦으면서도 유나 생각뿐이었습니다. 식당에 4,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엄마와 함께 들어오면 혜진은 멍하니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나도 저 나이였지. 저렇게 통통한 볼이었지. 저렇게 까르르 웃었지. 혜진은 그 아이가 엄마에게 안기는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유나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24살. 대학생이 되었을까? 취업을 했을까?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까?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혜진 씨, 주문이요. 주방장의 목소리에 혜진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혜진은 허겁지겁 일을 계속했습니다. 주방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자주 멍 때리는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진에게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탈북민 커뮤니티에 나가보기도 했지만 오래 다니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면 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떤 사람은 북한에 두고 온 부모님을 그리워했고 어떤 사람은 남한에서 새로 만난 남편과 아이들을 자랑했습니다. 모두들 힘든 과거를 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탈북 과정에서 딸을 잃어버린 엄마였습니다. 그것도 자기 손으로 딸의 손을 놓쳐버린. 그 이야기를 어떻게 꺼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동정하거나 위로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니, 사실은 비난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딸도 제대로 못 지킨 엄마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한 번은 같은 탈북민인 미숙이가 물었습니다. 혜진 씨, 북한에 가족 두고 왔어요?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딸이 있었는데요.
탈북하다가 혜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미숙은 혜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말 안 해도 돼요. 우리 다 힘든 과거가 있잖아요. 미숙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이해할 수 없다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고. 자기 손으로 딸을 잃어버린 이 고통을, 이 죄책감을. 그날 이후 혜진은 커뮤니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편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아무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혼자 조용히 일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새벽 시간대에는 손님도 거의 없었습니다. 혜진은 진열대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고 유통기한을 확인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혜진은 계속 유나를 떠올렸습니다. 유나가 살아있다면 이 과자를 좋아했을까? 이 음료수를 마셨을까? 어떤 옷을 입고 싶어 했을까? 그 편의점 진열대에 있는 모든 물건이 유나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취한 손님이 들어와 소주를 샀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그 손님이 중얼거렸습니다. 딸이 아빠 술 먹지 말래요. 건강 챙기래요. 하, 참 기특한 것. 제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혜진은 거스름 돈을 건네면서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시겠어요. 딸을 소중히 여기세요. 손님이 나간 후 혜진은 카운터에 고개를 묻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혜진의 원룸에는 유나의 흔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진도 옷도 장난감도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할 때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었으니까요. 혜진에게 남은 건 오직 기억뿐이었습니다. 4살 유나의 얼굴, 유나의 웃음소리, 유나의 작은 손, 유나가 엄마라고 부르던 목소리. 하지만 그 기억마저도 20년이 지나면서 점점 흐려졌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정확히 어땠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눈이 컸던가? 코가 어떻게 생겼지? 입술은? 혜진은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지만 명확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혜진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나는 딸의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엄마구나. 나는 정말 형편없는 엄마야. 혜진은 자책했습니다. 2018년 가을 혜진은 두만강을 건넌 지 정확히 20년이 되는 날 강원도 양구로 혼자 여행을 갔습니다. DMZ 근처의 강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3시간을 가서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강가에 서서 한참 동안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두만강도 이렇게 흐르고 있었을까요? 아니, 그땐 얼어붙어 있었죠. 하지만 봄이 오면 녹아서 이렇게 흘렀을 겁니다. 유나를 데리고. 혜진은 무릎을 꿇고 강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유나야.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너무 미안해. 혜진은 강물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혹시 하늘에 있니? 아니면 어디 좋은 집에 입양되어 잘 살고 있니? 엄마는 그랬으면 좋겠어. 혜진은 강물을 움켜쥐려 했지만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그날 밤 유나의 손처럼. 미안해, 유나야.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엄마가 너의 손을 놓쳐서. 혜진은 그날 강가에서 해가 질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혜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물을 바라보며 유나를 떠올렸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혜진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놓아주자. 유나는 죽었어. 20년이나 지났어.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면 안 돼.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었습니까? 그날 밤 혜진은 또다시 같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얼음이 깨지고 유나의 손이 빠져나가고 혜진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땀으로 젖은 몸, 거친 숨소리, 두근거리는 심장. 혜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겠구나. 죄책감 속에서, 후회 속에서, 유나 없이. 그렇게 혜진의 20년이 흘러갔습니다. 2018년 11월 어느 날 오후 혜진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앞치마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손을 닦고 전화를 받으려는데 주방장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일하는 중에 전화 받지 마. 죄송합니다. 금방 끊을게요. 혜진은 급하게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혜진 씨 맞으십니까? 남자의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저는 새터민 가족찾기 센터의 김철수 상담사입니다.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새터민 가족찾기 센터. 혜진은 몇 년 전에 그곳에 유나의 정보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유나가 살아있다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하지만 그 후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혜진은 이미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통화 가능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혜진 씨, 중국에서 선생님 딸을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주변 소음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중국 옌벤에서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며칠 전 저희 센터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선생님이 등록하신 딸의 정보와 일치하는 여성을 봤다고 합니다.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제 딸은 죽었어요. 20년 전에 두만강에서. 혜진 씨, 진정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제보자가 사진을 보내왔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사진이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지금 문자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다시 전화 주시겠어요? 전화가 끊기고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한 여성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혜진은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아! 혜진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혜진과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눈썹 위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유나에게도 있던 그 점. 혜진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유나야. 혜진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혜진 씨, 왜 그래요? 주방장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혜진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으니까요.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잠깐만 시간 좀 주세요.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방장은 놀란 표정으로 혜진을 도와 일으켰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가요.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 혜진은 식당을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시 사진을 보았습니다. 1번, 2번, 10번. 계속 보고 또 보았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여자는 유나였습니다. 혜진의 딸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센터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철수 상담사님, 저 이혜진입니다. 네, 혜진 씨. 사진 확인하셨습니까? 이 사람. 제 딸 맞아요. 확실해요. 왼쪽 눈썹 위에 점이 있잖아요. 유나도 똑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눈이 저랑 똑같아요. 김철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혜진 씨,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세요. DNA 검사를 해봐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보자가 누구예요? 어떻게 제 딸을 알았어요? 제보자는 중국 옌벤에서 탈북자들을 돕는 김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며칠 전 한 탈북자를 돕다가 우연히 이 여성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여성이 자신은 중국에서 태어났다고 했는데 양부모가 예전에 두만강에서 떠내려온 아기를 주었다고 말했던 게 기억났대요. 혜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두만강에서 떠내려온 아기. 그럼 그 아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목사님이 저희 센터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는데 혜진 씨가 등록하신 정보와 일치했습니다. 딸의 나이, 탈북 시기, 두만강에서 실종된 정황.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당장 만나러 가고 싶어요. 혜진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혜진 씨, 진정하세요. 중국은 탈북자에게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함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안전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 정도면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혜진 씨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그 여성이 딸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전화를 끊은 후 혜진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지만 혜진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살아있다. 내 딸이 살아있어. 혜진은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20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딸이 살아있었습니다. 혜진은 울음과 웃음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너무 기쁘면서도 너무 두려웠습니다. 근데 유나가 나를 기억할까? 나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왜 나를 찾으러 오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는 않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계속 유나를 생각했습니다. 20년 만에, 정말 20년 만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유나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다시 잃으면 어떡하지? 만약 그 여자가 유나가 아니면? 만약 유나가 나를 거부하면? 혜진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혜진은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센터에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 사진을 수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유나야, 기다려. 엄마가 곧 갈게.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을게. 혜진은 사진 속 유나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센터의 김철수 상담사는 혜진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혜진은 일을 조퇴하고 센터로 달려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김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혜진을 맞이했습니다. 혜진 씨, 앉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혜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김철수는 파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김 목사님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분이 그 여성, 그러니까 유나일 가능성이 있는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혜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리메이입니다. 중국식 이름이죠. 현재 24세이고 중국 옌벤의 한 농가에서 양부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양부모는 한족 부부인데 60대 후반입니다. 혜진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김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리메이는 자신이 두만강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양부모가 그녀가 10살 때 말해줬다고 합니다. 10살 때. 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양아버지 리청산 씨의 증언에 따르면 1998년 2월 어느 날 새벽
그가 두만강 근처를 지나가다가 강가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기 울음소리요? 네. 처음에는 환청인 줄 알았대요. 하지만 소리가 계속 들려서 강가로 내려가 봤더니 얼음 위에 4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옷이 다 젖어 있었고 체온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대요. 혜진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나가 살아있었구나. 리청산 씨가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서 체온을 높이고 죽을 먹였습니다. 며칠 동안 고열에 시달렸지만 다행히 살아났다고 합니다. 아이는 엄마라는 말밖에 하지 못했대요. 충격으로 기억을 많이 잃은 것 같았다고 합니다. 기억을.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리청산 씨 부부는 원래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자기 딸로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공안에 신고하면 아이가 북한으로 송환될 수 있으니까 비밀로 했다고 합니다. 김철수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리메이는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중국 학교에 다녔고 중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합니다. 현재는 양부모를 도와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유나가 나를 기억할까요? 김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요. 리메이는 어릴 때의 기억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가끔 꿈에서 강과 얼음 그리고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명확한 기억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엄마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혜진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혜진 씨, 그 아이가 4살이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거기다 큰 충격을 받았고요. 기억을 잃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혈육이라는 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나면 알게 될 겁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갈 수 있어요? 김철수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혜진 씨. 중국 공안이 탈북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이 중국에 가서 탈북자를 만나는 것을 매우 예민하게 봅니다. 자칫하면 혜진 씨도 리메이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혜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비밀리에 접촉하는 겁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합니다. 그리고 김철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리메이의 양부모가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요? 왜요? 혜진 씨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부는 20년 동안 리메이를 자기 딸로 키웠습니다. 이제 와서 친엄마가 나타나면 어떻겠습니까? 리메이를 빼앗긴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혜진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유나의 친엄마지만 지난 20년 동안 유나를 키운 건 그 중국인 부부였습니다. 그들에게도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유나의 엄마예요. 제가 유나를 낳았어요. 혜진 씨,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리메이는 중국에서 태어난 것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국 국적입니다. 친모라는 걸 증명하려면 DNA 검사가 필요하고 그걸 하려면 리메이와 양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혜진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김 목사님이 양부모를 설득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리메이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리메이가 친엄마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며칠 후 김철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혜진 씨, 좋은 소식입니다. 리메이가 혜진 씨를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혜진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말요? 네.
김 목사님이 리메이에게 혜진 씨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리메이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혜진 씨 사진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자기와 너무 닮았다고요. 혜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양부모는 여전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리메이를 혜진 씨에게 빼앗길까 봐요. 그래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만남은 허락하되 리메이를 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리메이는 중국에 남아야 한다고 합니다. 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딸을 다시 중국에 두고 와야 한다니.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만나는 게 먼저죠. 좋습니다. 그럼 브로커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쯤 출발할 수 있을 겁니다. 전화를 끊은 후 혜진은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유나가 나를 엄마로 받아들일까? 나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일주일 후 혜진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서울역에 나왔습니다. 브로커가 지정한 장소였습니다.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혜진은 떨었습니다. 추워서가 아니라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이혜진 씨? 30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저 박진우입니다. 브로커예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우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차로 갑시다. 가면서 설명할게요. 차 안에서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중국까지 육로로 갑니다. 중국 비자를 받기 어려우니까 불법으로 넘어가야 해요. 위험하다는 거 아시죠? 네. 혜진은 이미 각오했습니다. 중국에 도착하면 안전가옥에서 하루 묵고 다음날 리메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남은 1시간 정도만 가능합니다. 너무 오래 있으면 위험해요. 1시간이요? 혜진은 실망했습니다. 20년 만에 만나는데 겨우 1시간이라니. 죄송합니다. 공안이 수시로 순찰을 돕니다. 긴 시간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박진우는 혜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혜진 씨, 리메이를 한국으로 데려오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양부모와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리메이를 무리하게 데려오려다가는 둘 다 잡힐 수 있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일단 유나를 만나보고 나서 생각하자. 버스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 번 환승했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밤이 되어 국경 근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자고 내일 새벽에 국경을 넘습니다.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혜진은 허름한 여관방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국경을 넘었었죠. 그리고 유나를 잃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유나를 찾으러 가는 거야. 혜진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새벽 4시 박진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일어나세요. 출발합니다. 혜진은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차를 타고 1시간쯤 가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걸어야 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박진우가 앞장섰습니다. 산길을 1시간 정도 걸었습니다. 혜진은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이 강에서 유나를 잃었습니다. 이제 그 강을 다시 건너 유나를 만나러 갑니다. 혜진 씨 괜찮아요? 박진우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혜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간다.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을게. 강은 지금 얼어있지 않았습니다. 작은 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박진우와 혜진은 배에 올라탔습니다. 노를 저어 조용히 강을 건넜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혜진은 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어둡고 차가운 강물 속에서 유나가 표류했을 것입니다. 4살짜리 아이가 혼자. 혜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중국 쪽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달렸습니다. 1시간쯤 가서 작은 마을의 안전가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쉬세요. 내일 오전에 리메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중국인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혜진은 방에 들어갔지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너무 떨렸습니다. 내일이면 유나를 만납니다. 20년 만에. 혜진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혜진이 북한에서 유나에게 주려고 아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탈북할 때 챙겨온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유나야, 내일 이걸 내게 줄게. 엄마가 널 잊은 적이 없다는 걸 보여줄게. 혜진은 목걸이를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브로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출발합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30분쯤 가서 한적한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밭이 펼쳐져 있고 작은 집들이 드문드문 있었습니다. 저기 저 집입니다. 브로커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작은 농가가 보였습니다. 혜진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차에서 내려 그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떨렸습니다. 마당 앞에 섰을 때 집안에서 누군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20대 중반. 긴 머리, 혜진과 같은 눈. 왼쪽 눈썹 위에 작은 점. 사진에서 봤던 그 얼굴. 혜진의 숨이 멎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유나야. 혜진의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리메이는 혜진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리메이도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20년 만에 혜진과 리메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을 들어 리메이의 얼굴을 만지려 했지만 망설였습니다. 이 아이가 날 거부하면 어떡하지? 리메이도 혜진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리메이가 중국어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 엄마예요? 혜진은 북한식 억양으로 중국어를 했습니다. 그래. 나는 내 엄마야. 이혜진이야. 너는 내 딸 유나야. 유나. 리메이가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제 이름이 유나였어요? 응. 너는 이유나야. 내가 너를 낳고 그 이름을 지어줬어.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리메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지만 꿈에서 그 이름을 들었어요. 누군가 저를 유나라고 부르는. 그 순간 집안에서 나이든 중국인 부부가 나왔습니다. 리메이의 양부모였습니다. 양아버지 리청산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그 친엄마입니까? 혜진은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저는 이혜진입니다. 제 딸을 20년 동안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혜진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유나는 두만강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양어머니 장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을 진짜 딸처럼 키웠어요. 20년 동안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딸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혜진은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는 리메이를, 유나를 데려가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한 번만 만나고 싶었어요. 2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제 딸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꼭 만나야 했어요. 리청사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메이를 보낼 수 없소. 메이는 우리 딸이요. 알아요. 저도 알아요. 혜진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제 딸의 진짜 부모예요. 20년 동안 키우셨으니까. 저는 그저 한 시간만, 딱 한 시간만 제 딸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후에는 떠날게요. 장리가 남편을 보았습니다. 리청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시간만이요. 그 이상은 안 돼요. 그리고 메이에게 한국으로 가자는 말은 하지 마시오. 약속할게요. 감사합니다. 혜진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리청산 부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혜진과 리메이만 남았습니다. 브로커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리메이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앉자. 이야기하자. 두 사람은 마당 한쪽에 있는 평상에 앉았습니다. 혜진은 리메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손이었습니다. 유나야. 아니, 리메이.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혜진이 물었습니다. 리메이예요. 저는 그 이름으로 20년을 살았어요. 리메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리메이. 좋은 이름이야. 혜진은 미소 지으려 했지만 눈물이 나왔습니다. 너를 다시 보다니. 20년 동안 죽은 줄 알았어. 내가 너를 잃어버렸어. 그날 밤 두만강에서. 리메이는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김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우리가 탈북하다가 헤어졌다고. 하지만 저는 기억이 안 나요. 4살 때 일은 거의. 괜찮아. 기억 안 나도 괜찮아. 혜진은 리메이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다는 거야. 내가 여기 있다는 거야. 엄마. 리메이가 그 단어를 조심스럽게 발음했습니다. 이상해요. 당신을 처음 봤는데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들까요?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혜진은 리메이를 꼭 안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녀니까. 피는 속일 수 없어. 내 몸이, 내 마음이 기억하는 거야. 리메이도 혜진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슬픔, 그리움, 죄책감, 그리고 사랑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두 사람은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혜진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너 주려고 가져왔어. 상자를 열자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리메이가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내게 주려고 아껴두었던 거야. 탈북할 때 이것만 챙겨왔어. 2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어. 언젠가 너를 다시 만나면 주려고. 혜진은 목걸이를 꺼내 리메이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리메이는 목걸이를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이걸 받아도 돼요? 저는 당신을 기억하지도 못하는데. 괜찮아. 내가 기억하든 안 하든 너는 내 딸이야. 그걸로 충분해. 혜진은 리메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리메이가 다시 그 단어를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엄마는 저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매일 밤 악몽을 꿨어. 너를 잃어버린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어. 내가 내 손을 더 세게 잡았어야 했는데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다고 자책했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리메이가 말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잖아요.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근데 너는 행복하게 살았니? 리메이는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네. 양부모님이 저를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혜진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유나가 불행하게 살았을까 봐였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아니 리메이는 행복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혜진은 남한에서의 삶을, 리메이는 중국에서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았지만 혈육이라는 끈은 여전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브로커가 다가왔습니다. 혜진 씨, 이제 가야 합니다. 더 있으면 위험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리메이도 혜진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다시 올 수 있어요?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위험해서. 하지만 기회가 되면 꼭 다시 올게. 아니면. 혜진은 말을 멈췄습니다. 리메이를 한국으로 데려가고 싶었지만 약속을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리메이가 말했습니다. 오늘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는 엄마가 저를 사랑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혜진은 리메이를 꼭 안았습니다. 유나야, 아니 리메이.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해. 20년 동안 하루도 잊은 적 없어.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야. 저도 엄마를 사랑해요. 리메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포옹했습니다. 혜진은 딸의 체온을, 딸의 심장 박동을 느꼈습니다. 살아있는 딸. 혜진의 딸. 혜진 씨, 정말 가야 합니다. 브로커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혜진은 리메이에게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잘 있어. 건강해야 해. 그리고 양부모님을 잘 모셔. 그분들은 너의 진짜 부모님이야. 네, 엄마. 엄마도 건강하세요. 리메이는 혜진이 차에 오를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혜진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리메이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20년 전과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리메이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혜진은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감사, 안도, 그리고 사랑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이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차가 마을을 빠져나온 지 10분쯤 지났을 때 브로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브로커는 급하게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문제 생겼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마을에 신고가 들어갔대요. 한국 여자가 돌아다닌다고. 혜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공안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경으로 가는 길목을 막을 거예요.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브로커는 급하게 운전대를 돌렸습니다. 차는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빠르게 달렸습니다. 혜진은 손잡이를 꽉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러다 잡히면 어떡하지? 리메이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 리메이는 괜찮을까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양부모가 잘 대처할 겁니다. 그 집 식구들도 이런 상황에 익숙해요. 문제는 우리예요. 브로커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분쯤 달렸을 때 앞에 차단기가 보였습니다. 공안 차량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젠장. 브로커가 욕을 했습니다. 급하게 차를 돌렸습니다. 뒤에서 공안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쫓아왔습니다. 잡으세요.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차는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좁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한쪽은 절벽이었습니다. 혜진은 무서웠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브로커는 능숙하게 차를 몰았습니다. 급커브를 돌고 좁은 길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공안 차량이 계속 쫓아왔지만 거리는 조금씩 벌어졌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 때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는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차를 바꿔야 합니다. 빨리 내리세요. 혜진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른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 차에 올라탔습니다. 새 브로커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경까지 6시간 걸립니다. 밤에 건너야 안전합니다. 새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차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혜진은 창밖을 보며 리메이를 생각했습니다. 리메이는 괜찮겠지? 양부모님이 잘 보호해주겠지? 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철수 상담사였습니다. 혜진 씨 괜찮으세요? 김 목사님한테 연락받았습니다. 공안이 움직인다고. 네, 지금 도망가는 중이에요. 근데 리메이는 괜찮을까요? 리메인의 집에 공안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부모가 잘 대처했대요. 리메이는 무사합니다. 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혜진 씨 조심하세요. 무사히 돌아오세요. 전화를 끊고 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 같았습니다. 20년 만에 딸을 만났고 다시 헤어졌고 지금은 도망가고 있습니다. 밤 11시쯤 두만강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는 차를 숲속에 숨겼습니다. 여기서 걸어가야 합니다. 조용히 빠르게 움직여야 해요. 혜진은 차에서 내려 브로커를 따라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1시간쯤 걸었습니다. 드디어 강이 보였습니다. 저기 배가 있습니다. 빨리 타세요. 브로커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혜진은 배로 달려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손전등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공안이었습니다. 그들이 뒤쫓아온 것입니다. 빨리 타요.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혜진은 배에 뛰어올랐습니다. 브로커도 따라 올라탔습니다. 배가 출발했습니다. 뒤에서 공안들이 소리쳤습니다. 안 서면 쏜다.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탕, 탕. 물에 총알이 떨어졌습니다. 엎드리세요. 브로커가 혜진을 눕혔습니다. 배는 빠르게 강을 건넜습니다. 총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어둠 속에서 정확히 조준하기 어려웠습니다. 5분 후 배는 한국 쪽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내리세요. 빨리. 혜진은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한국 땅이었습니다.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혜진은 강둑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메이를 만났습니다. 한국 쪽 강둑에는 이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센터 직원들과 경찰이었습니다. 혜진 씨 괜찮으세요? 김철수 상담사가 달려왔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하루 만에 일어났습니다. 일단 병원으로 가시죠. 건강 체크해야 합니다. 김철수가 혜진을 부축했습니다.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움직이면서 혜진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두만강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20년 전에 딸을 잃은 그강. 오늘 딸을 다시 찾은 그강.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였습니다. 의사는 며칠 쉬라고 했습니다. 병실에 누워 혜진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리메이의 얼굴, 리메이의 목소리, 리메이의 포옹.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혜진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리메이와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몇 장 찍을 수 있었습니다. 혜진은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도 났습니다. 유나야, 내가 잘 살고 있어서 다행이야. 내가 행복해서 다행이야. 혜진은 사진 속 리메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며칠 후 혜진은 퇴원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방이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죄책감과 슬픔만 가득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혜진은 리메이 사진을 프린트해서 액자에 넣었습니다. 벽에 걸었습니다. 이제 혜진에게도 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꿈을 꾸었습니다. 리메이와 함께 웃는 꿈. 리메이가 엄마라고 부르는 꿈.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식당에 출근했습니다. 주방장이 물었습니다. 혜진 씨, 며칠 쉬었더니 얼굴이 밝아졌네요. 좋은 일 있어요? 혜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일을 하면서도 혜진은 계속 리메이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죄책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생각했습니다. 리메이가 잘 먹고 있을까? 건강할까? 행복할까? 점심시간에 김철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진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김 목사님이 연락하셨는데요. 리메이가 한국에 오고 싶어 한답니다. 혜진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말요? 네. 혜진 씨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나 봅니다. 친엄마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합니다. 물론 양부모님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그럼 가능한 거예요? 리메이가 한국에 올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릴 겁니다. 법적 절차도 복잡하고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리메이 본인이 원한다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혜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혜진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어쩌면 몇 년 후가 될지도 모르지만 리메이와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혜진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리메이가 오면 같이 살 더 큰 집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어도 공부했습니다. 리메이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밤에는 리메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중국으로 보낼 편지였습니다.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사랑하는 리메이에게, 엄마야. 오늘도 내 생각을 하며 하루를 보냈어. 내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란다. 엄마는 20년 동안 너를 잃어버린 죄책감에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알아.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미래라는 걸. 우리에게는 아직 미래가 있어. 함께할 시간이 남아있어. 비록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진짜 모녀가 될 수 있어. 언젠가 내가 한국에 오면 엄마가 내게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만들어주고 한국 구석구석 구경도 시켜주고 내가 놓친 20년의 시간을 채워주고 싶어. 리메이야,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해. 2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내 엄마 이혜진. 혜진은 편지를 봉투에 넣고 주소를 썼습니다. 내일 아침 우체국에서 붙일 것입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별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유나야, 아니 리메이야. 어디 있든 별을 보고 있니? 엄마도 지금 별을 보고 있어. 같은 하늘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게 신기하지. 20년 동안 엄마는 죄책감 속에서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알아.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걸.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걸. 엄마가 기다릴게. 내가 준비될 때까지. 천천히 와도 괜찮아. 엄마는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사랑해, 내 딸.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 밤도 악몽은 없을 것입니다. 대신 리메이와 함께하는 미래의 꿈을 꿀 것입니다. 20년의 상처를 넘어 혜진과 리메이는 새로운 인생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길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끝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모녀의 기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